후도 권리 유기농 식품의 역설. 1970년대 초 대학생일 때 나는 한 생활 공동체에 살았다. 생활 공동체에서 우리는 유기농 야채를 길러서 거주자들과 많은 방문객에게 엄청난 양의 식사를 제공했다. TV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공동체는 아니었다. 우리는 건강했다. 열이 넘치고 이성적이자며 진실하고 물론 순진했다.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이었다. 그리고 그 긍정적인 전망의 큰 부분은 유기농업의 미래, 자연과 조화를 이룬 삶, 대안적인 경제 창조의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유기농 식품이 근원에서 벗어나 고도로 통합된 전 세계적인 사업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고도로 산업화된 식품과 관련한 함정에 유기농 식품도 걸려들 줄을 몰랐다. 유기농 식품이 소규모 가정재배에서 초대형 식품 기업들이 지배하는 연 매출액 약 300억 달러 2011년 기준으로의 산업으로 성장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유기농 식품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포부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공정하고 생태적으로 건전한 사회와 관련한 더 광범위한 비전의 일부였다. 유기농 식품은 온전함을 체화한 것이었으며 농화학 물질의 사용을 배제하는 것 이상이었다. 삶의 원칙들에 대한 상징이었다. 이 운동의 뿌리는 1930년 로데일 프레스 창립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창립자 로데일은 유기농 식품과 건강한 생활을 확산시키는 노력하는 선각자였다. 1942년에 그는 유기농업과 가드닝이 발행했는데 이 잡지는 오늘날에도 유기농업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 1962년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 출판되자 농화학 물질의 독성에 관한 아동 보육 운동의 인식이 바뀌었다. 1960년대 중반과 70년대 초가 되자 반문화운동의 영향으로 자연식품점과 식품협동조합이 성장했다. 1970년 로데일 프레스는 자발적으로 유기농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며 몇몇 주에서 유기농 재배자 협회가 결성되었다. 협회들은 각기 다른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었다. 1989년 사과에 사용하는 위험한 화학물질인 알라를 둘러싼 스캔으로 인해 유기농 식품 시장 확대가 촉발되었다. 유기농 식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유기농 생산자들은 다양한 단일 기준으로 대체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광범위한 연합체가 결성되었고 로비를 통해서 유기농 식품 생산법을 통과시켰다. 이후에 이 법은 1990년 농업법에 포함이 되었다. 유기농 인증. 신설된 미국 유기농 프로그램을 관장할 책임은 역사적으로 유기농업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온 농무부에 주어졌다. 농무부가 법에 따른 의무사항인 미국 유기농 기준위원회를 설립하기까지 2년이 걸렸다. 농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이 자문위원회는 유기농 기준을 개발하는 일을 담당하며 농무부가 그 기준을 최종 승인한다. 1997년 클린턴 행정부에서 농무부는 1년의 공개 회의와 자문을 통해서 미국 유기농 기준위원회가 힘들게 합의한 기준 대신에 식품업계의 요청으로 개발한 기준을 발표했다. 몬산토 식품제조업체연합, 생명공업산업기구 등 농기업 이해 세력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유전공학, 식품에 대한 방사선 처리, 하수온해를 유기농 기준에 포함시켰다. 미국 전역에서 국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농무부 사상 최대인 무려 27만 5천 명 이상의 미국인이 농무부에 의견을 보냈으며 거의 전부가 3대 요건을 유기농 기준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클린턴 행정부의 농무부 장관 댄 글릭머는
2000년 12월 20일에 여전공학적인 방법, 이온화 방사선, 하수원의 비료 사용을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새로운 기준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발표는 많은 사람을 실망시켰다. 유기농 공동체가 유기농 제품의 온전성을 보호하기 위해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여러 영역이 유기농 기준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유기농 산업에 관한 많은 글을 쓴 미시건 주립대학 필 하워드 교수는 농무부 기준이 받아들여서는 안 될 기타 투입물, 항생제 합성비로 농약을 금지하는 측면에서는 꽤 엄격하지만 몇몇 지역 인증 시스템에서 발견되는 유기농의 고차원적인 이상에 관한 언급은 제거해버렸다고 말하였다. 하워드는 이 국가 기준은 유기농 인증 기관들이 농무부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막으며 심지어 이 기관들이 예전에 제정했던 기준들도 이 기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비판한다. 미국 전역의 소규모 유기농 생산자들은 유기농 인증에 너무나 많은 기록과 서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준이 소규모 농민을 배제하고 산업적인 농장에 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민은 새로운 작물을 심을 때마다 기록해야 한다. 이는 산업적인 대형 농장에서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공동체 지원 농업을 실시하는 농장은 예를 들어서 한 해 동안에 40개의 작물을 여러 농지에서 돌려가며 경쟁하는 농장은 기록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인증은 또한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 따라서 유기농법을 사용하는 많은 소규모 농민은 인증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소규모 생산자들은 농무부 유기농 라벨에 의존하지 않고 농장을 방문해서 먹거리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직접 보는 지역 고객들에 의지한다. 연방정부 기준의 채택은 유기농 산업을 극적으로 변화시켰다. 대형 식품 제조업체는 유기농의 열리를 전부 채택하지 않고서도 수지 맞는 틈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봤다. 새로운 유형의 먹거리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사라졌다. 연방정부의 기준의 규모와 관련한 내용이 없어서 대형 식품 가공 회사가 유기농 브랜드를 집어삼킬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값싼 유기농 식품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독립적인 가공업체, 소형 소매업체, 농민, 농장 노동자는 관행 농업에서 존재하는 것과 똑같은 불평등에 시달리게 되었다. 더욱이 정부의 개입은 대기업이 유기농에 관심 갖는 데 필요한 믿음을 제공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유기농에서 산업적인 생산을 허용함으로써 수직 계열화된 가공과 유통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슬픈 운명의 장난과 1950년 이전에 우리 정조부들이 했던 농업이 이제는 관행 재배자들이 사용하는 화학물질 집약적인 농업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되었다. 이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유기농 제품과 원료물질을 값싸게 전 세계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딘포드나 하인 셀레스셜 같은 대기업들에게는 득이 되었다. 소토니 필드 팜 회장이자 CEO인 게리 허시 버그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유기농 유제품을 생성하기 위해서 회사가 14,500km 떨어진 뉴질랜드에서 분유를 사와야만 한다고 인정한다. 우리 집 반경 16km 안에서 우리가 먹는 먹거리를 모두 조달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유기농 산업에 발을 들여놓고 나면 전 세계부터 물건을 조달해야만 합니다. 이 비용 절감 관행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대부분 유기농 소비자의 기대와는 상반이 된다. 농무부 기준에는 생활하기에 적합한 임금과 관련한 내용이 없다. 그래서 관행 농업 노동자가 직면한 부정의 유기농업에도 나타난다. 원래 유기농 철학의 일부분이었던 많은 원칙을 포기함으로써 유기농 라벨의 정수가 사라졌다. 더욱이 농무부가 기준을 정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농민과 가공업체를 검사해서
더욱이 정하긴 하지만 농민의 가공업체를 검사해서 유기농 인증을 해주는 것은 제3의 인증기관이다. 유기농 기준의 온전성과 관련한 의문 중에 다수가 인증기관별로 인증기관 기준 적용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몇몇 비영리 인증기관은 이를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결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관할하는 유기농 기준의 개발은 살충제, 제초제, 기타 위험한 기술들을 사용해서 생산한 먹거리 대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얄궂은 것은 가정식품 생산자들이 자사의 유기농 제품 개발을 마케팅하기 위해서 지출한 수백만 달러 덕에 많은 미국인의 유독성 농화학물에 노출될 위험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많은 소비자가 유기농 식품을 구입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더 건강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농기업 이해 세력은 이 상황을 위험으로 간주한다. 유기농 식품은 미국 식품 판매액 4%에 불과하다. 하지만 2010년에 하트만 그룹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75%가 전년도 유기농 식품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22%는 매달 유기농 식품을 구매했다. 하지만 공통으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요건만 정하고 더 엄격한 수준의 인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앤 이 기준의 약점 때문에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대기업이 통제하는 먹거리 체계의 대안으로 인기를 얻은 유기농 식품이 이는 세계적인 초대형 식품 회사들의 통제를 받게 된 것이다. 오늘 20대 식품 가공업체들 중에서 14개 유기농 브랜드를 매입하거나 자체적인 유기농 브랜드를 출시했다. 홀푸드마켓이 미국 자연식품 소매 부문을 유나이티드 내추럴 푸드가 유통을 지배하고 있다. 식품 가공 산업을 지배하는 기업들이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인수합병과 전략적인 제휴열병이 유기농 산업을 휩쓸었다. 유기농 브랜드의 통합이 1997년에서 2002년 계속 진전되어 가장 성공한 대형 유기농 회사 몇 개가 관행 식품 가공업체들에게 팔렸다. 제너럴 밀스는 캐스캐디언 팜과 미어 글렌을, 갤러그는 모닝스타가 각각 인수했다. 등등. 유기농 제품에도 화학 첨가물이. 농무부가 국제무역과 국내 선거를 위해서 간소한 인증 과정을 마련함에 따라 유기농 식품과 원재료를 전 세계에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유기농 식품과 원재료 수입은 극적으로 증가했다. 농무에 따르면 외국에 조달하는 유기농 식품의 절반이 중국, 터키, 멕시코, 이탈리아, 캐나다 산이었다. 농부는 전 세계 생산업체 및 취급업체 27,000개 인증을 해주었는데 그중에 16,000개는 미국에 있고 11,000개는 외국에 있다. 2009년에 풍요의 뿔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 컨우 이면에 따르면 2001년 7년 농부부가 유기농 인증기관을 감사하러 중국에 처음 갔을 때 연방정부 검역관들은 단 1개, 4개 농작물을 감사. 미국 20대 딘푸드, 다농, 네이처스, 하인. 이렇게 제한한 감사를 했음에도 미국 유기농 기준의 준수와 관련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유기농 제품의 온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중국은 등기에 관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별로 놀랍지 않게도 유기농 생산의 아웃소싱과 유기농을 대형 산업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이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홀푸드에서 볼 수 있는 수백 개 브랜드 소수의 기업이 통제하며 이런 브랜드를 관행식품 가공업체가 흔히 소유한다는 사실을 아는 소비자는 거의 없다. 유기농 브랜드의 모기업은 유기농 자회사 광고에서 자사 이름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초대형 식품 회사는 마케팅 전문가이며 유기농 소비자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런 불신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유기농 산업이 점점 더 통합됨에 따라 유기농 기준을 약화시킬 수 있는 기업의 능력 역시 커졌다. 1985년에 설립한
유기농 교육협회는 유기농 업계의 절반을 대변해서 로비를 펼친다. 이 협회는 대기업들의 통제로부터 점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대기업들은 유기농업의 정신에 전혀 헌신하지 않는다. 2005년에 10월 대기업 회원사들을 대변해서 유기농 교육협회는 의회 로비를 통해서 유기농 기준을 약화시켰다. 유기농 로비를 부착한 식품에 비유기농 첨가물과 합성 첨가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유기농 식품 회사인 에덴 푸드는 유기농 원칙의 위반에 항의했다. 이 회사의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 유기농 교육협회는 은밀한 거래를 통해 의회의 로비를 벌여 유기농 식품의 부정 불량을 합법화시켰다. 식품 저제업체가 원하는 것의 모든 유독성 첨가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영양성분표에 관련 정보를 표시할 필요가 없는 물질들도 예외가 아니다. 2005년부터 유기농 식품의 합성 첨가물 사용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 커졌다. 대기업들이 통제를 점점 더 많이 받고 있는 미국 유기농 기준위원회는 합성 첨가물을 비합성 첨가물로 지정하고 분명한 문제가 있는 재료를 사용함을 승인함으로써 유기농 기준을 약화시켰다. 과일 생산에서 항생제 테트라사이클린과 스트랩토마이신의 사용을 허가한 것이 대표적이다. 질산나트륨은 유기농에서 결코 허가해서는 안 될 대표적인 화학물질이다. 질산나트륨은 식물의 성장을 촉진하는 속효성 비료다. 장기 토양 비옥도에 악영향을 미치며 결국 토양의 질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질산나트륨의 사용은 유기농업의 정신 원칙을 위반한다. 이 비료는 칠레의 광산에서 채굴되므로 장거리 운송이 불가피하다. 그뿐만 아니라 쉽게 토양에서 유출되어서 수질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미국 유기농 기준위원회에서 가장 최근 논란이 된 또 다른 사례가 있다. 유기농 교육협회는 로비를 통해서 옥수수 침지액을 비합성 비료로 계속 지정하도록 했다. 옥수수 침지액은 고가당 옥수수 기록 액상가당 옥수수 전분 더 에탄올 생산의 부산물로 옥수수 습식 재분 과정에서 이산화황을 사용해서 만든다. 미국 유기농 기준의 위원 몇 명은 다음과 같은 소수 의견을 냈다. 옥수수 침지액이 합성 비료인지 아닌지에 관한 결정은 전문가가 해야 할 기술적인 문제처럼 보이며 유기농 소비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합성 또는 비합성에 대한 결정은 유기농 생산에 허용하는 투입물의 결정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이다. 이보다 더 큰 논란을 일으킨 것이 유기농 유아식품의 합성 첨가물 문제이다. 특히 이 제품이 100명 이상의 유아에게 나쁜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커졌다. 첨가물은 제품을 차별하고 높은 가격을 정당화하는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경쟁 때문에 풍요의뿔연구소는 유아용 분유소를 미틴 푸드 소유 호라이즌 밀크를 상대로 승인되지 않은 첨가물을 유제품에 넣은 것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합성 지방산 오메가3와 오메가6를 넣은 제품은 어스베스트와 시밀락 어드밴스오가이다. 이런 합성 지방산은 마텍 바이오 사이언스가 제작하며 자유와 권리를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핵세인을 사용한다. 핵세인은 베지버거나 단백질 바 같은 대두 기반 유기농 식품의 생산에도 널리 쓰인다. 핵세인은 환경보건 청기 대기 오염물질로 지정했다. 휘발유 생산의 부산물로 폭발성이 크고 신경독소로 작용한다. 거대 곡물 기업이자 대두 제품 제조업체인 카길 아처데니얼스 핵세인의 주요 배출업체이다. 2011년 11월 미국 유기농 기준 포교를 통해서 핵세인 없이 생산된 DHA-ARA를 유기농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유기농 식품에서 핵세인을 사용 승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들은 수년 동안 핵세인을 사용해왔다. 농부가 법 집행과 관련한 조치를 한 번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유기농 교전위원회 DHA와 AIL 사용 승인은 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데 이런 물질들의 제조에 훨씬 더 위험한 용제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카길은 유기농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향상된 원료들도 생산한다. 풍부한 자원과 1,400명의 식품 과학자를 활용해서 식품회사가 자사 제품을 더 건강한 선택처럼 마케팅하는 데 쓸 수 있는 다양한 첨가물을 개발할 수 있었다. 카길은 다양한 유기농 식품에 사용되는 원료 물질인 데드레시틴을 생산을 위해서 헥세인과 아세톤을 사용한다. 유기농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원료 물질인 잔탄금도 생산한다. 잔탄금은 안정제로 작용하며 옥수수 시럽을 발효해서 만든다. 또한 카길은 구연산도 생산한다. 구연산은 옥수수 가공의 부산물로 생산의 마지막 단계에서 황산을 사용한다. 구연산은 방부제와 향기 정진제로 가공식품에 널리 사용되며 유기농 식품과 음료에도 많이 사용된다. 카길이 자사히 형성된 원료를 가공식품 제조에 사용하는 유기농 식품 회사 하인셀리셜과 제휴한 것은 별로 놀랍지가 않다. 자, 우리는 회사의 여러 원재료 브랜드를 이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에 흥분하고 있다. 카길의 원재료를 사용하는 하인셀리셜의 제품으로 라이스드림, 소이스드림, 웨스트 소이 등이 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자연식품 유기농 식품 회사인 하인셀리셜은 1926년에 창립했다. 1993년 이 회사는 슬림 패스트와 하겐다즈에서 경영 기술을 연마한 사이먼에 의해 구조 조정이 되었으며 10여건 이상의 인수합병을 통해서 성장했다. 이렇게 해서 식품 개인 브랜드 50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의 최대 고객은 아직도 홀푸드이다.